안녕하십니까. BTM 불교TV 전력기획실장 유건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강연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강연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주로 철학이나 종교, 명상과 같은 조금은 딱딱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고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은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휴먼 스토리를 들려주실 성형외과 의사, 글 쓰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인하대 의대 황건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야건 동업자가 인정해 주는 분이 보통 고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황건 박사님은 진짜 고수 중에 고수라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 말고도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칼림원 정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의학칼림원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학 분야의 석학 400여 명만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이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0.3%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의학칼림원 정회원은 언제 되셨나요? 네, 2015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400명보다 회원수가 더 적었겠네요. 네, 좀 적었습니다. 예. 마음을 바꾸는 고 인사이드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을 살리는 활인검 이야기 궁금하실 텐데요. 황건 교수님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좀 자주 보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성형외과 의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의사가 영화에 어떻게 비춰지나 그러고서는 그걸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화 속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훌륭한 존경받는 의사라기보다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불륜을 많이 저지르든지 아니면 변태든지 아니면 장사꾼 막 이렇게만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거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갤러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서울대 출신 김태현 화백이 그린 갤러리에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고서 뭐 같습니까? 보시면요. 네, 이게 좀 가운데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있는 거 보니까 의사긴 의사인데 머리에는 의사 같지가 않고 무슨 화관을 썼어요.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앞에 조그마한 섬 같은데 웬 여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서는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이제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바로 성형 관세음 보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여기 수월 관음도에 보면 엎드려 있는 선제동자가 있고 관음보살이 화관을 쓰고 앉아 계시죠. 근데 이 화관은 성형외과 의사를 갖다가 관세음 보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사진을 봤더니 저도 저런 이상한 폼으로 저 의사하고 비슷한 폼으로 앉아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을 또 하나 봤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혹시 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혹시 알면 손 들어서 한번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면 여기 그 관객분 중에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뭔지 뭐 틀려도 좋지만 하여튼 비슷하게만 된다 그러면요. 손 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절에 자주 가시는지요? 자, 여기서 보면요. 그 밑에 의사가 이렇게 있고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는 여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앞에 큼지막한 거울이 있습니다. 저 거울이 저기 뭘까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절에 가끔 가세요? 절에 가시면 지장전에 아마 가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제사 지낼 때도 가시고요. 지장전에 가면 거기에 지옥의 시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신과 함께 영화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그
지옥 시왕 중에서 5번째 왕이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그 앞에는 명경대라고 저렇게 큰 거울이 비춰지고 자기가 지은 업이 다 거기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갖다 볼 것 같으면 그 여자들은 바로 그 앞에서 자기를 갖다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는 마치 그 지옥 시왕 것처럼, 그 중에서 염라대왕 것처럼 그 환자를 갖다가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또 극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심판관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그림을 갖다가요. 자, 이거 뭐겠습니까? 이거요.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지금 보면요. 저는 딱 보니까 이거 알았어요. 왜? 모자하고 마스크를 썼거든요. 이때는 코로나가 하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칼을 잡고 저 신발까지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수술실에 있는 외과 의사구나, 서전이구나 하고 탁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저 칼 잡은 것이 칼 같지가 않고 꼭 주장자 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앉아있는 의자도 뭔가 수술실에 있는 의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조사당에 있는 큰 스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환자들은, 특히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의사를 갖다가 큰 스님 모시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큰 스님 것처럼 내가 저분들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어요. 그런 불륜 변태 장사꾼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을 갖다가 저 주장자 든 큰 스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칼로서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성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요, 런던에 있는 그 북페어를 갔었어요. 런던 북페어라고. 그랬더니 거기 보면 잘못하면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살인검이 될 수가 있고, 칼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도 될 수 있겠구나. 이건 사실은 내일이면 이제 3주기가 되시는 설악산에 계셨던 그 조오현, 그러니까 무산 스님께서 저보고 이 편액을 하나 써오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는 뭐 글 쓸 줄을 모릅니다. 그 무슨 서예를 배운 적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쓰는 15번 메스날을 갖다 모아가지고서는 저렇게 활린 검이라고 그러고 거기 메스테까지 해서 보내서, 저거는 지금 동국대학교 만해 캠퍼스에 지금도 걸려 있는데 이것만 잘 쓰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활인검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마음과 그런 실력을 갖다 길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갖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 이거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런던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그런 미술관에 갔어요. 거기 테이트 경이 이제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서는 미술관을 몇 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밀레니엄 브리지 바로 앞에 있는 테이트 모던이고, 이거는 이제 좀 더 저쪽으로 올라가면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건데 거기는 영국 출신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침 갔더니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큐레이터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그게 들었죠. 그랬더니 이거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그 저쪽에서 이렇게 보기에 오른쪽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 아이는 아마 모르긴 해도 밤새도록 앓고 그냥 사경을 겨우 넘겼을 거예요. 근데 의사는 저렇게 이 밤을 새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들여다보고 있으면서요. 그 앞에 있는 그 물그릇 같은 거 보면 그 물도 이제 뭐 수액 공급도 했을 것 같고, 아빠는 저기 이제 서서 저 어두침침하게 그 뒤쪽에 서 있고, 엄마는 밤새 지쳐서 엎드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더 닥터입니다. 더 닥터.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린 사람이 루크 필즈라는 그런 화가인데, 그 화가가 이걸 그림으로 해서 그 의사의 이미지를 갖다가
확연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서 나도 혹시 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이거는 내가 학생 시절에 뭐 서학과 주임 교수님이 와서 처음 강의 시간에 나온 그림이었는데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가서 직접 이런 그림을 갖다가 보게 됐지만서도요. 어떻게 되면 이런 의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술실, 서전으로서 수술실 가는 길하고 선방 가는 길하고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시면요. 맨 처음에 바깥에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일주문을 지나가죠. 그리고 한참 걸어가다 보면 이제 피안교를 지나서 속세의 분진을 다 떨어뜨리고 이제는 그 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천왕문입니다. 사천왕이 그 마귀를 갖다 이렇게 다 밟고 있는 그런 사천왕이 있고 더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끄트머리에 뭐 부리문이 있으면 이제 거기는 거의 다 온 거고 선방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선방에 가면 선승들이 거기서 참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화두 중에서요. 운문주고 산문이라는 그런 화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들으신 적이요. 거기 무슨 소리냐면 운문선사가 말하기에 그대에게 광명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부옥과 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산문이 무슨 문이냐 할 때 그걸 설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 윤회를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광명을 가져온 것은 선방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 저희 병원은 수술실이 5층에 있어요. 5층에 있으면 우선 아이디 카드를 갖고선 땡 하고 들어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복도를 지나가면 이제 또 하나 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나가면 거기에 직원들 수술실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던 신발은 이제 다 거기다 넣고 수술실에서만 신는 신발을 가지고서는 갈아 신고 다시 이제 조금 복도를 가요. 그러면 갱실이 있어요. 그럼 갱실에서 제 옷을 갖다가 다 갈아입고 수술복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이제 모자하고 마스크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자기 각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그 갱실을 갖다 가고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그 에어 샤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에어 샤워를 이렇게 발을 착 내고서는 이제 하면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가면 문이 완전히 닫힙니다. 뒤에도 닫히고 앞에도 닫혀요. 그러고 있을 때 양쪽에서 한 1분 동안 바람이 확 나와가지고서는 저의 그 먼지, 그러니까 이 수술실은 깨끗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에어 샤워를 할 때마다 저는 천왕문을 지나가는 게 이렇구나. 난 오늘도 천왕문을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어 샤워를 갖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만약에 그게 이제 스위치를 누가 잘못 내려오거나 고장이 나면 너무너무 서운해서 제가 그 스위치를 다시 올리고 나갔다가 다시 그 바람을 갖다가 맞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실 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풀스위치로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발을 대고서는 착 열면 수술실이 쓱 열리죠. 그러면 열리면 거기는 거기 환자는 마취가 돼서 누워 있고 그다음에 마취 의사가 거기 이제 앉아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수를 서는 제 제자들, 그러니까 뭐 전공의들이 한 2명, 3명, 레지던트, 취프 레지던트, 1년차 레지던트, 인턴, 그다음에 수술실 소독 간호사가 다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고선 들어가면 그 수술실 간호사가 저한테 옷을 갖다 이렇게 입혀주고 뒤에서 매가지고선 장갑을 끼워주고 수술이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조명등이 양쪽에서 무영등이라고 그러는데 다 착 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한테 광명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슬라이드 보여주면 자 이게 바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인데 참 오래전입니다. 근데도 보면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왼쪽에 있는 취프 레지던트, 그 다음에 3년짜리 레지던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있는데 협시불 두불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들은 나를 갖다 부처님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수술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요 수술을 갖다 할 적에 굉장히
어렵게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입안을 수술할 적에는 이 조수가 당겨주면 저는 이렇게 하고서 앉아서 그 입안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거기 이 뼈가 부러진 한 40여 세 된 그런 남자 환자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요새는 또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집에 가면 뭐 목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목도 당기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일찌감치 가서 제가 출근하는 게 한 7시 한 40분이면 이제 회진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환자가 저한테 꾸깃꾸깃한 저걸 한 장을 주더라고요. 저 상장을 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저희 딸이 저 교수님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칭찬 상장이에요. 여기 보면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얼굴뼈를 잘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상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상장을 받고서는 할 말이 무슨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네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들고 오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보라고 이러면서 나머지 회진을 돌고 외래까지 갈 적에도 간호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제가 이 상장을 받을 때 했냐면 저랑 잘 아는 저를 이렇게 시인으로 등단을 시켜주신 그런 조오현 시인, 조오현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시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내 나이 72에 받은 반은 빈집뿐인 산마을을 지날 때 누가 늙은 중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더니 67살 된 아이가 감자 하나를 쥐어주고선 꾸벅 절을 하고 돌아갔다.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 산마을을 벗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나 했더니 그 아이에게 감자 한 알을 받을 일이 남아서였구나. 오늘은 그 생각으로 무작정 걷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저 그림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린 그 오현 스님의 초상화인데요. 저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사실은 만으로 나이가 63세고요. 작년 저걸 받을 때 만으로 62세였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저한테는 물어보기도 하죠. 선생님 요새도 수술해요? 다 아랫사람들을 시키고 선생님은 그냥 하고 지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기 뭐 일일 부작 일일 부식이고 백장 스님처럼 나는 하루라도 수술 안 하면 나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저 아이한테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아이한테 저 상장을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60 넘어서까지 열심히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칭찬 상장을 갖다가 와서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2018년도 대통령한테 받은 과학기술 훈장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둬서 제 연구실에다 이렇게 나란히 진열을 해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외과 의사는 어떤가? 제가 쓴 시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활인검을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인검이 어디 있을까? 진짜 난 그런 칼이 하나 있으면 그걸로 수술하면 진짜 이렇게 샥 대면 이게 피줄이 옆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활인검이 있었을까? 근데 결국은 뭔가 그랬더니요. 이 늙어가는 이 몸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배워도 피 안 묻는 그런 칼은 바로 제 팔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활인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분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혜익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강 교수님. 네, 활인검 이야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의대생들에게 메디컬 사이언스하고 문학 과목을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그 문학을 배워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학이 이 메디컬 사이언스라기보다는 메디컬 아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은 원래 본래가 인문학이었는데 옷을 갖다가 과학이라는 옷을 입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옷을 입은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은 휴머니티고요. 이제 의학 학생들한테는 제가 학생들은 좋은 의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의학 윤리를 좀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 윤리는 이게 훌륭한 의사고 이거 외워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요. 학생들은 그거 100점 다 맞습니다.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문학 작품 같은 데에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자기가 성찰을 하고 또 그룹 토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그 동기부여랄까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의학과 문학이라는 강의를 갖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박사님께서는 문학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지금 그 수필가로 등단한 문인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사로서 글을 잘 쓰시는 어떤 뭐 비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우선 뭐 별다른 비결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우선 많이 써야 됩니다. 우선 글을 쓰려고 그러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노래도 마찬가지로 자주 불러야 되고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쓸 적에 되게 좀 쉽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는 좀 쉽게 그러니까 흥미를 갖다 유발하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들어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B부터 먼저 재미있는 걸 갖다 많이 하다 나중에 좀 반전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고요. 사실은 저는 뭐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글을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이제 뭔가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뭔가 생각이 났는데 이 생각은 이거 뭔가 적어야지 그냥 안 적으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쇳물이 만약에 뜨끈뜨끈할 적에 얼른 거푸집에다 부어야지 그 뭐 콘크리트로 뭘 만들기도 하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얼른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적자 생존이 이렇게 적자 그러면 생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 글을 쓰시는 게 어떤 진료하는데 어떤 인간미 넘치는 의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우선 저를 갖다 인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자신이 힐링을 시켜주는 제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도움도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경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황거원 박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한자랑 일본식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도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의학 용어를 쉽게 바꾸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의사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레지던트 1년짜고 여기가 교수님이라고 그러면요. 네. 이제 어저께 뭐 응급실에 별일 없어서 그러면 네, 7세 여가 7m 하이트에서 폴다운하여 라이트 아일리드에 라서레이션을 입고 ER 비짓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7살 먹은 여자아이가 1.5m에서 떨어져서 오른쪽 뭐 눈꺼풀이 째져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전문 용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환자 앞에서 이제 환자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환자가 못 알아듣고 더 불안감을 느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좀 쉽게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환자가 왔는데 지금 환자분은 심상성 좌창에 걸리셨습니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상성 좌창이 뭐냐? 이게 보통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드름이라고 그러면 환자가 좀 괜찮을 텐데 심상성 좌창이라면 아이고 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부터 벌써 이건 다 심상성 좌창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다 일본식 한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운 우리말 용어를 많이 바꾸고 있고요. 또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 그러면 좀 이렇게 쟤를 보면 여기 있는 이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이거 영어로 치면 스토노클라이더 마스토이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우리말로 치면 일본식 영어 구영어가 흉쇄유돌근이에요. 가슴 흉자에다가 쇄골 여기 이제 이렇게 빗장뼈에서 유양 돌기까지 가는 흉쇄유돌근이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걸 제일 쉽게 쓴 게 지금은 해부학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목빗근이라고 그래요. 목에 있는 비스듬하게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빗근. 어때요? 흉쇄유돌근이 쉽습니까? 아니면 목빗근이 쉽습니까? 뭐 목빗근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의학용어위원회에서 한 번은 신장학회하고 이비인후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우리가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이걸 이계라고 그러지 말고 귓바퀴를 좀 바꾸자. 그랬더니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은 정말 이계가 뭐냐고 그 귓바퀴를 바꾸자고 그러는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무슨 소리냐고 이거는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다 이계로 쓰니까 이계가 됩니다. 절대로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콩팥은 그러니까 콩팥을 신장이라고 쓰면 신장도 사실 콩팥이니까 콩팥으로 쓰자.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콩팥을 보고 콩팥 좋다고 그러는데 신장내과 의사들은 절대로 우리가 왜 콩팥 내과로 가야 되냐. 신장내과. 자기가 많이 쓰는 거는 바뀌기가 좀 어렵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그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거에 효과는 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죠. 네. 뭐 많죠.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의사 국가시험도 우리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쓰고 정 어려운 것은 가로치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쓰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영어를 했기 때문에 글쓰기에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종교를 가지면 진료나 의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원래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는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수술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수술실에 가면 갱의실이 있고요. 그 갱의실에는 각각 그 교수들은 하나씩 그 캐비넷을 줘요. 그럼 캐비넷에다 뭐를 넣냐면요. 이제 수술하다 말고 밥 먹으면 이를 닦아야 되니까 치약도 넣고 뭐 칫솔도 넣고 거기다가 또 신발도 수술실 신발도 좀 넣어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그 가운 같은 것도 넣어놓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교수를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이 닦을 때는 이걸 열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남의 들여다볼 일이 없는데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 바깥에다가 그 엽서만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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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만 외우고 들어가셔요. 이렇게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인이 썼길래 난 이 양반이 왜 이런 걸 쓰셨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근데 그 양반이 특징이 뭐였냐면 일반 외과 의사였고 나중에 저 같이 있던 병원에서 더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셔서 지금은 거기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화를 안 내요. 웬만한 거 하더라도 우리 수술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피가 터지거나 뭐 그러면 야, 너 이거 빨리 좀 해. 이거 어떡하니 이럴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 이거 왜 그런가? 내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얘기가 자기 환자가 하도 이렇게 그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나 이거 정말 외과 의사 못해 먹겠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사모님이 이제 그걸 써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쓰니까 이분은 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이 평정심을 갖다가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관세음보살 뭐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외우더라도 직접 와서 대신 수술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줘요. 그렇지만 그걸 하는 동안 이 양반이 평정심을 얻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과 의사한테는 그런 걸 갖다 부인이 써준 걸 갖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좀 비슷하게 그 종교에 그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네. 인터넷으로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명상이나 수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혹시 평소에 명상이나 수행에 대한 관심은 어떠신지 이런 거 하신다면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 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오늘의 저 발표에 제일 메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뭐 그럴 적에 이 서론, 논문을 쓸 적에는 서론이 제일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만 쓰면 나올 텐데.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민하다가 나중에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딘지 아세요?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로. 냉장고에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군것질을 하든지 잡것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은 안 나오고 배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그때 같이 와서 배운 적이 있을 때 배운 건데요. 호흡법이에요. 요것은 그래서 제가 이 호흡법은 어디다가도 써먹었냐면 금연 치료하는 제가 강사를 그때 이렇게 강사 과정을 하면서 한번 발표할 적에 금연 치료할 때도 한번 이걸 써보시라고 그러고 또 제 자신이 잠이 안 올 때도 쓰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 우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숨을 하나 둘 셋 하고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참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걸 갖다가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호흡법이 잠 안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화날 적에도 좋고요. 뭐 땡길 적에 밥 먹어야 돼,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멈춤하고 알아차림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도요. 이렇게 하면 그 이산화탄소의 리텐션이 되기 때문에 잠도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네네. 나누다 말았던 그 사리탑 얘기도 좀 네네. 해주시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요. 이게 사리탑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세히 보세요. 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이게 화면 나올지. 네, 클로즈업이 되면 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못이 하나 이렇게 들어 있어요. 하면서 봐. 이걸 갖다가 요 하얀 데다 놓고 하면 더 잘 보일지도 모르겠다. 네. 잘 보이죠, 진짜로 이렇게. 못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꼭 3년 전,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그 조호연 스님 그 3주기니까 3년 전에 저를 이제 시인으로 추천해 주신 그 스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비장 때 제가 못 갔는데 며칠 있다가 거기 다비장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를 이렇게 제가 막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뚜껑을 덮었던 그 못이 손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합성 수지에다 넣고 붙여가지고요. 요걸 갖다 이렇게 문진으로 쓰든지 그러는데 저는 이제 공부가 안 되든지 글이 안 써질 때면 이걸 이렇게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추모검 생각을 합니다. 추모검이 뭐냐 하면요. 스님들이 말할 때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 칼에다가 머리카락을 갖다 휙 놓고서 후 불면 머리카락만 샥 잘라지는 그런 칼을 갖다 추모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추모검을 갖다가 그 마음의 자세를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조호연 스님의 그 시에도 보면 중이라고 다 중 아니요. 중놈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추모검 그 날 끝에서 그 몇 번은 죽어봐야지 하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사리탑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제가 하는 명상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뭐 명상이
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럴 때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현 스님의 사리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네. 아 예. 저도 오현 스님과 좀 그 인연이 좀 있었는데 오현 스님과의 인연이 아주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스님들과의 그 인연이 오현 스님 말고도 또 뭐 다른 인연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앞으로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중에서 제일 큰 저 인연은 네. 오현 스님과의 인연이죠. 그러니까. 네. 내일 그 오현 스님 그 3주기 네. 추모회 또 가시는 네네, 걸로 알고 갑니다. 있는데요. 네. 네네. 보통 성형 수술하면 네. 사람들은 이제 미용 성형 수술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미용 성형도 있으시지만 재건 성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재건 성형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게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얼굴 외상을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외상은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폭행이든지 뭐 이게 사고라든지 하여간 얼굴이 다쳐서 얼굴 뼈가 많이 다쳐가지고서는 그 온 사람들의 그 뼈를 맞추는 걸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코뼈, 광대뼈, 뭐 위턱뼈, 아래턱뼈, 그다음에 이마뼈까지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는 이제 선천기형이라고 해서 뭐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주로 이렇게 재건과 미용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재건이 먼저 발전이 된 거죠. 재건은 언제 발전이 됐냐면 이제 뭐 멀리는 뭐 인도에서부터 이렇게 코를 갖다가 죄인을 코를 싹 잘라버리면 이 코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피판을 만들어서 코에다 붙여서 다 피가 통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떼어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고 또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런 재건 성형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네. 뭐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렇게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린 분들 이렇게 수지 접합, 네, 손가락을 네. 접합하는 그런 수술도 하고 그러신다고. 네, 수지 접합은 이제 성형외과하고 정형외과하고 요새는 같이 해서 성형외과 의사들 반, 정형외과 의사들 반이 만나서 수부외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고 성형외과의 한 큰 파트의 하나가 바로 손에 대한 손외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보통 미용 성형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파트도 굉장히 많다. 더 많. 예, 예. 네. 대학 병원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 대학에서는 예. 재건이 예. 많습니다. 예, 송병화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송병화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수술실 가는 길에 대한 박사님의 마음가짐이 곧 부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명 깊었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칼을 든 정신과 의사라고도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입술 갈림증이라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그런 환자는 좀 옵니다. 뭐냐면 입술 갈림증, 입천장 갈림증은 선천기형이고요. 또 초음파로 이렇게 산전 초음파로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옛날에는 아주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대개 저희 그 외래로 보호자들이 이제 애는 아주 제가 뭐 물론 신생아실에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갓난애를 이제 안고서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올 적에 벌써 저는 뜩 보면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다 아니면 친정 어머니다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할 때 벌써 이제 애가 이렇게 됐을 적에도 기억이 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며느리한테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말조심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확률도 일러주고 이거 유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유전도 좀 있지만서도 더 뭐 다른 요인이 많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말이죠. 이런 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쭉 보면 나이가 들어서 학교 가고 뭐 하더라도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적게 낳고 안 낳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애가 이렇게
한 뭐 이렇게 돌 지나고 뭐 그래서 커서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어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그 시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 친할머니가 얘가 이제는 양지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고 뭔가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음지에서 많이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형외과 의사는 그 기형을 고침으로 해서 그 아이를 양지로 가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수술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그 심리 기전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서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바로 Psychiatrist with knife, 칼을 든 정신과 의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미용이 됐던 재건이 됐던 어쨌든 신체적인 어떤 모양의 변화 때문에 받는 상처는 결국은 마음의 상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고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 신체의 기형을 고쳐주는 것은 그 마음을 고쳐주는 거하고 그 일맥상통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형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성형을 통해서 좋게 개선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형에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지나친 성형에 대한 어떤 그 의존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용을 주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과도한 그 참 성형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용 성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용 성형을 함으로 해서 그 환자의 그 고객의 혹은 그 분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은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네. 네. 강연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그 고인사이드 강연이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셨는데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만해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측량이라는 시를 갖다가 썼어요.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나와 당신과의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양을 알려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시청자분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그 만해 한용운처럼 그 거리를 재서 그것을 사랑의 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양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오늘 교수님 강연 아주 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모양을 고치는 그 의학이지만 결국은 마음을 고친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들이 불이문, 그러니까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과 같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말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성형외과 하면 미용 성형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건 성형은 성형을 통해서 마음을 고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을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으로 비유한 대목 역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